안필드는 역시 철옹성이었고 리버풀의 방패는 가시 달린 방패였습니다. 그동안 불안불안했던 코나테와 양풀백의 수비력, 애매했던 살라의 포지셔닝, 슬롯에 답답했던 전술들이 아스톤 빌라전을 기점으로 24-25 시즌에 리버풀로 돌아왔고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맞이하고 있던 레알 마드리드를 오늘 1-0의 스코어로 잡아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쿠르투아가 아니었다면 대량 실점을 각오해야 했을 정도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났던 시즌 최저점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오늘은 엘 클라시코마저 경기력으로 잡아냈던 레알 마드리드를 리버풀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레알 마드리드는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온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다른 시점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리버풀은 4-3-3의 포메이션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마마르다슈빌리, 포백의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브래들리, 중원의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소보슬라이, 전방의 비르츠, 에키티케, 살라가 출전했습니다. 각포가 벤치에서 출전한 것을 제외한다면 지난 아스톤 빌라전과 같은 라인업입니다. 불안한 폼을 유지하던 케르케즈를 빼버리고 베테랑 로버트슨을 투입해 안정감을 더한 게 눈에 띄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말이 4-3-3이지 사실상 소보슬라이를 한 칸 올린 4-2-3-1의 포메이션에 가까웠고 지난 시즌 루이스 디아스, 다르윈 누네스, 소보슬라이로 구성된 전방 압박 트리오를 분데스식 전방 압박에 특화된 에키티케, 소보슬라이, 비르츠로 바꿔 그대로 선발로 출전시키며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괴롭히겠다는 슬롯의 노림수가 보였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준비해 왔으며 골키퍼의 쿠르투아, 포백의 카레라스, 하위선, 밀리탕, 발베르데, 중원의 비니시우스, 추아메니, 카마빈가, 퀼러, 공격의 은바페, 벨링엄의 구성이었습니다.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전에서 지난 시즌과 비슷한 라인업을 구축해 조직력과 득점력을 회복하며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팀들 자체가 압박 강도가 강한 팀이다 보니 4-4-2 포메이션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의 1등 공신은 브래들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래들리의 활약을 설명하기 전에 왜 제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레알 마드리드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브래들리가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알론소 감독의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말이 4-4-2지 공격을 풀어나갈 때 비니시우스, 은바페 투토, 벨링엄이 공미, 퀼러가 측면에 위치해야 하는 다이아몬드 4-4-2에 가깝다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퀼러의 애매한 움직임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가운데에서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퀼러는 측면에서 플레이를 풀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벨링엄이 은바페와 투톱으로 출전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퀼러가 맡아왔던 공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퀼러는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를 해줘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퀼러가 너무 아래로 내려오거나 가운데에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오른쪽 플레이메이커가 이렇게 비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은바페나 비니시우스에게 몰리게 됩니다. 카레라스나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공을 잡기만 하면 먼저 브래들리가 접근하고 그 다음 흐라벤베르가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니시우스의 측면 전진 루트를 막아세우면 살라와 소보슬라이가 뒤쪽으로 접근해서 뒤로 공을 뺄 수 있는 루트마저 막아버리는데 동시에 리버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수비로 전환합니다. 갑자기 비니시우스가 각성해서 포위를 뚫고 나와 박스 안으로 침투, 슈팅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가능성마저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1대1 마킹, 협력 수비, 트랜지션 각각의 수비 과정을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빠를 수가 없는데 슬롯의 리버풀은 이걸 동시에 수행했으니 결과적으로 리버풀의 트랜지션이 굉장히 빠르게 보였고 사실 이런 수비 전환 과정도 먼저 비니시우스를 막는다라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데 브래들리는 비니시우스를 완벽히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전을 기점으로 전체적인 조직력을 끌어올린 슬롯 감독도 압박과 협력 수비 전환을 동시에 수행했던 리버풀 선수단도 잘했지만 레알의 공격을 틀어막았던 1등 공신은 비니시우스를 봉인에 가깝게 틀어막았던 브래들리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왼쪽으로 쏠려서 경기 내내 오른쪽에 있던 비르츠가 잘 안 보이기도 했고 비르츠가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2천억이라는 가격포에 대해 의문이 드실 텐데 이번 경기를 보니까 비르츠는 2천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슬롯 감독은 비르츠 위주로 공격 포인트를 뽑아낸다기보다 비르츠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왼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낚시용 떡밥으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 초반에 롱볼 패스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반다이크가 에키티케에게 롱볼을 찔러줍니다. 공을 받은 에키티케가 바로 접근하는 비르츠에게 패스. 비르츠는 중앙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빠져버립니다. 안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포메이션이 라인을 내린 4-4-2이기 때문에 역습 상황이 아니라면 역동적인 공격이 힘든 상황인데 비르츠가 공을 잡아두고 플레이메이킹을 선택하는 바람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만들어줘야 하는 발베르데, 벨링엄, 퀼러, 카마빈가가
모두 후퇴해서 비르치 쪽에 묶여 있습니다.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공을 뺏는다 해도 플레이메이커가 다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 역습도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이 뒤의 상황을 보면 비르츠가 계속 공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사이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가 백업을 가주며 언제든 역압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메갈리스터는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미 수비로 전환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브래들리는 계속 비니시우스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크라벤베르, 로버트슨과 함께 과하게 전진하지 않고 메갈리스터와 마찬가지로 압박과 트랜지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르츠가 알아서 더 밀어내주는 것 말고는 전술적으로 딱히 쓰임새가 없었다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공격 포인트 같은 기록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플레이메이킹을 통한 떡밥이라는 역할을 부여해서 상대팀의 공격 루트를 거의 한쪽으로 몰아넣게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팀이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를 맡겼는데, 오늘 비니시우스를 잘 막아줬던 브래들리나 압박이면 압박, 중거리면 중거리 다 잘해줬던 소보슬라이도 리버풀의 승리에 굉장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 슬롯이 가장 먼저 전술적으로 활용한 건 비르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특히 이번 경기에서 돋보였던 부분 중 하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형 미드필더 추아메니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업로드를 했던 레알 마드리드 영상에서 추아메니에 대해 말씀드릴 때 포백 앞에서 수비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자신의 수비 범위 안에 들어온 선수만 따라가 압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에서 추아메니가 에키티케에게 역으로 묶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살라의 온볼 플레이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고 소보슬라이도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에키티케가 일부러 레알의 삼선 미드필더들을 끌어당겨주며 다른 동료들 비르츠나 소보슬라이, 살라, 메갈리스터 같은 선수들에게 압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상황 시에는 이외로 소보슬라이가 하는 게 딱히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딱히 없었는데, 소보슬라이의 약점이 공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인 영향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한쪽으로 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슬롯이 레알의 공격을 왼쪽으로 몰기 위해 비르츠를 떡밥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보슬라이나 다른 선수들을 사용하기 위해 슬롯은 빌드업 상황에서 에키티케를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이 장면처럼 빌드업에서 뭔가 막힐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에키티케가 내려와 공을 받아줍니다. 에키티케가 공을 받아서 일부러 직접 드리블을 시도하니 선수들이 에키티케 쪽으로 몰리게 되고 소보슬라이나 살라 쪽의 견제가 풀어져서 리버풀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기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소보슬라이가 하는 게 딱히 없다는 말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심지어 소보슬라이는 이번 경기에서 드리블은 시도도 안 했고 오히려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소보슬라이는 본인의 약점이 되는 플레이를 굳이 하려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압박과 오프더볼 플레이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팀 내 가장 많은 유효 슈팅 4회를 기록했습니다. 59분 30초에 흐라벤베르가 벨링엄에게 태클을 당했는데 그대로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 기회가 주어졌고 소보슬라이가 키커로 나서게 됩니다. 별 다른 궤적을 주지 않고 중앙으로 찬 공이 그대로 메갈리스터의 헤더로 마무리되었고 다른 득점은 나오지 않은 채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소보슬라이가 경기 내내 압박, 중거리 슈팅, 패스 연계 채널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경기 후반에 프리킥으로서 득점에 관여해주며 한 건 크게 올리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보슬라이는 슬롯의 두 번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월드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 반열에 들어선 흐라벤베르이고, 두 번째 선수는 소보슬라이로 단점을 가릴 줄 알고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퍼포먼스가 이번 경기에서 극대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아쉬운 점이 꽤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골키퍼인 쿠르투아는 거의 신기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였으니 비판 선상에서 1순위로 제외되는 게 맞고,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밀리탕이 다음으로 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카레라스는 뭘 자꾸 시도하려고는 했던 것 같은데 비니시우스가 브래들리에 막혀서 거의 봉인되었다 보니까 같이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뛰는 모습만큼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가 안 풀리니까 이상한 태클로 실점으로 이어졌던 프리킥을 내준 벨링엄이나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꼭 성공시켜야만 했던 비니시우스, 에키티케와의 경합에서 공중볼을 제대로 따지 못하거나 수비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하위선, 대표적으로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고, 하프타임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후반전에 딱히 달라졌던 모습이 없어서 알론소 감독의 전술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필드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수비 전술 자체는 좋았지만 비니시우스의 돌파 성공이 전제가 되는 공격 전술이나 벨링엄이 중앙에 있음에도 굳이 중앙에서 플레이하려 하는 퀼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면 더 볼만한 경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구는 득점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최상위 레벨의 팀끼리의 경쟁에 한해서는 얼마나 상대의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을 기점으로 지난 시즌에 좋았던 파워 넘치는 리버풀을 볼 수 있어서 꽤 반갑기도 했고, 대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아쉽긴 했지만 쿠르투아의 선방쇼를 보면서 골키퍼로도 저렇게 멋진 장면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다시 체감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합니다. 꼭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니니 이번 경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